젊은 여성인 지혜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심리에 관한 미스터리한 일화와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그 중에서 보탄산캔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대학교 근처에는 폐쇄된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었다. 그 건물은 한때 기숙사로 사용되었지만 수많은 괴담과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일어난 후 폐쇄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한 여학생이 방에서 탄산캔을 땅에 굴리며 혼자 체험 게임을 하다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아무도 그 여학생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몰랐고 그날 이후 탄산캔을 굴리는 소리만 홀로 울려 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혜는 이 이야기에 매료되어 친구들과 함께 그 건물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내 금요일 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들인 민수, 선영 그리고 준혁과 함께 그 건물로 향했다. 사람들은 그 건물에 대해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덮었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정말 음산했다. 지혜와 친구들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각층을 돌아다녔고 오래된 창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탐험을 시작한 것은 옥상이었다. 그곳에는 기묘하게 녹슨 탄산캔들이 널려 있었고 그 중 하나를 우연히 민수가 발로 차버렸다. 깡통은 구르며 금속 대 금속에 음산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갑자기 사라졌던 여학생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모두가 긴장으로 말이 없어졌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지혜가 나서서 말했다. 오히려 잘 됐네. 우리도 이 깡통을 굴려서 한번 그 귀신을 불러보자. 재밌지 않겠어? 친구들은 꺼려하는 듯 했지만 결국 모두 동의했다. 지혜는 탄산캔을 들고 말했다. 이걸로 그 방에서 사라진 여학생을 불러보자. 정말 나타날까? 그래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탄산캔을 굴리기 시작했다. 깡통은 땅에 닿으며 음산한 소리를 내며 멀리 굴러갔다. 그런데 갑자기 캔이 멈추었다. 그리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다시 그들에게로 굴러오고 있었다. 그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누군가가 농담이라도 하는 줄 알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다. 캔은 그들 사이를 굴러다녔고 그때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마지막으로 깡통이 멈췄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바로 캔이 멈춘 자리 앞에 붉게 써져 있는 낙서가 보였던 것이다. 함께 놀자라는 문구가 지하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선영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민수와 준영 역시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러나 지혜는 그 문구를 보자마자 오히려 흥미가 생겼다. 그녀는 친구들을 다독이며 말했다. 아마도 누군가의 장난일 거야. 확인만 해줘. 그들은 용기를 내어 그 문구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두웠고 싸늘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지혜는 괜찮다며 친구들을 달랬고 마침내 그들은 지하실에 도착했다. 지하실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낡은 가구들로 가득했고 마치 준비된 무대처럼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 순간 갑자기 지혜의 손전등이 꺼졌다. 다시 켜보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곧이어 다른 친구들의 손전등도 하나둘씩 꺼져갔다. 그러자 그곳은 완전한 어둠 속에 놓였다. 모두가 당황한 가운데 갑자기 예견치 못한 능글맞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차츰 또렷해졌고 이내 지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고 그들은 무언가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마음이 조여드는 듯했고 그중 누구도 움직일 수 없었다. 지혜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그녀는 갑자기 차가운 손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마치 빙판처럼 차가운 그 손은 점점 더 강하게 그녀를 움켜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몸을 뒤로 젖혔고 그 힘을 떨쳐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멈추었다.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그 캔도 더 이상 굴러다니지 않았다. 친구들은 서로를 필사적으로 붙잡았고 지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우리 여기서 나가자.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올라 밖으로 빠져나왔다. 거기서도 그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내
그 자리에서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자취생들이 빨리 들어가자고 재촉했지만 지혜와 친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탄산캔 귀신의 이야기는 그들 사이에서 철저히 금기시되었다. 그들은 그날의 기억을 잊으면 잊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가끔씩 밤마다 깡통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혜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곤 했다. 마치 누군가가 여전히 그곳에 남아 그들과 다시 놀고 싶어하는 것처럼.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동안 깊은 산속외딴 시골 마을 할머니 댁에서 지내기로 했다. 말이 마을이지 집이라고는 할머니 집 하나밖에 없는 외진 곳이었다.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간호겸 집 주변을 둘러보는 일이 대과제였다. 처음에는 인터넷도 안 되고 심심해서 불평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의 고요함과 자연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잡화점에서 물건을 사러 가던 중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잡화점 아주머니가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밤에는 되도록 밖에 나가지 마. 마을 산 쪽에는 이상한 것이 돌아다닌다더라.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흘려들었다. 이런 외진 곳에는 귀신이나 이상한 전설 같은 이야기는 어디든 있지 않던가.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억눌린 발걸음 소리 같은 게 외딴 집 주변을 맴돌았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집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들려왔다.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께 여쭤보니 그저 산짐승일 거다 라고 웃으며 넘기셔서 나도 그렇게 믿기로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빈번해지고 강렬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소리가 자신을 불러내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 밖을 나서기로 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나를 마을 뒤편 산길로 이끌었다. 오싹한 기운이 몸을 휘감았고 풀벌레 소리마저 멎었다. 불안에 떨면서도 계속해서 걸었다. 그리고 문득 손전등 빛이 무언가를 비췄다. 밝고 허름한 아무도 살지 않는 듯한 폐가가 있었다. 그곳에서는 믿을 수 없는 냄새가 났고 공포감에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다. 문득 어두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빛나는 두 개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그것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았다. 비명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와 애야. 밖은 위험하단다. 나는 몸을 돌려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왔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다. 할머니는 그대로 집에 계셨고 내가 나간 것조차 모르고 계셨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에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다. 여름 방학이 끝날 때까지 끔찍한 공포의 밤을 숱하게 경험했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그 괴담들을 세상 밖 이야기일 뿐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항상 이상한 느낌을 떨쳐버릴 순 없었다. 나를 따라오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방학이 끝나 서울로 돌아오는 날 나는 뒤돌아 그 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할머니 집에서 보낸 시간 동안 나를 매섭게 쫓아다녔던 것은 단지 그곳에 서려 있는 과거의 기억들이자 할머니 집 주변을 떠도는 그것들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외딴 그곳은 그 자체로 한낱 이승의 영역을 넘어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그곳에 남았지만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그 집도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이제도 산속 깊은 곳에서 밤마다 들려왔던 그 발걸음 소리를 잊을 수 없다. 그 소리들은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외곽 지역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바로 은하수 저수지에 얽힌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저수지 근처에는 밤에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호기심 왕성한 대학생인 지우는 이런 경고를 마냥 무시하고 있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대학 동기인 윤철 민서와 함께 지우는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의 주된 목적은 이 전설의 근원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도착한 첫날 밤 세 친구는 현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에 대해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아꼈지만 나이가 지긋한 한 할머니가 그들의 호기심에 대해 무겁게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꺼내주었다. 은하수 저수지는 단순히 물이 고인 곳이 아니란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영혼들이 쉬지 못하고 떠도는 장소야. 전쟁 시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지. 그들의 원한이 서린 곳이라서 지금도 밤에 그곳에 가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단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오싹함이 느껴졌지만 새 친구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그날 밤 그들은 저수지를 한번 돌아보기로 결정했다.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쬐는 길을 따라 저수지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도착한 저수지는 생각보다 더 넓고 깊은 듯 보였다. 물 위에 비친 달빛은 확실히 아름다웠고 그날따라 바람마저 잠잠했다. 지우는 카메라를 꺼내 주변을 찍기 시작했고 윤철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가볍게 놀려댔다. 여기가 그렇게 무섭다는 저수지야. 그냥 평범한 곳 같은데. 하지만 민서는 묘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피부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고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결국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제 돌아가자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여기 기분이 너무 이상해. 우리 그냥 돌아가자. 지우와 윤철은 민서의 말을 듣고 장난기가 조금 가셨지만 아쉬운 마음의 저수지를 한 바퀴만 더 돌아보기로 했다. 그때였다. 저수지 건너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누군가가 불빛을 흔들며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것이 다른 마을 사람인지 알았으나 점점 다가올수록 모습은 없고 불빛만 흔들리는 것이었다. 저게 뭐지? 윤철이 불안을 감추고 중얼거렸다. 가까이 다가온 불빛이 물 위에서 갑자기 사라졌고 그 순간 차가운 물속에서 손이 뻗어나와 지우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친구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지우는 본능적으로 물 밖으로 몸을 뺄 수 있었다. 세 친구는 더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전력으로 도망쳐 저수지에서 멀어졌다. 이후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발길을 옮겼다. 숙소에 돌아와 가쁜 숨을 고르며 다시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밤새 그들은 창문 밖의 바람 소리에도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귀에 거슬렸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마을을 떠나면서 어젯밤의 경험이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니었을까 스스로 의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버스에 올라타기 전날 이야기해 주었던 할머니가 그들을 보며 눈짓으로 굿바이를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덧붙였다. 쉽게 잊지 말아요. 어떤 이야기는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단다. 그 후로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우와 친구들은 그날 밤의 공포를 잊지 못했다. 그들은 다시는 은하수 저수지를 찾지 않았고 친구들 간의 그날의 경험은 금기어가 되었다. 가끔씩 꿈에 나타나곤 하는 불빛과 차가운 손의 느낌에 아직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확실한 것은 그날의 경험이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뿐이었다.